어제 여당이 누리과정 합의를 번복하고 예산안 단독 처리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을 두고 야당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취재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2년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실패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한 유망한 자원개발 사업을 팽개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중소기업이 수십억 원을 날리고 문을 닫게 된 사연 보도하겠습니다. 서울광장 세월호 분향소가 오늘 설치된 지 208일 만에 철거됩니다. 유가족들은 공간보다 기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혹의 주인공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이제는 정말 사라질 운명을 맞은 모뉴엘과 사회가 정상이라면 정말 사라질지도 모를 한 신문사를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 지원에 합의했다가 여당이 번복하고 합의한 여당 간사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오늘은 여야가 이 일로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받아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개입 말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잘 안 보입니다. 문제는 누리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김이 이 정도라면 12월 2일 예산안 단독 처리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자,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보육 예산에 대한 여야정 어제 합의를 번복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두 당의 입장은 그대로인 겁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이 감당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가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뒤집힌 일에 대해 민주연합은 오늘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 총리와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반드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위 실세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국가 백년 대계와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정 합의가 끝나자마자 원내수석 부대표가 장관이 월권했다며 공격하는 것은 아주 예의가 없는 경우라며 친박도 계급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어제 합의 번복에 선봉에 섰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국고 지원에 합의했다고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야당의 언론 공작에 당했다고 야당 탓을 했습니다. 야당은 합의 번복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지요.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청와대의 지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오늘 부총리 위에 원내수석 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월권을 했다고 공격당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심 중이라는 말 외엔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요. 부총리의 입을 막는 힘이 나올 만한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교문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이 그제 김재현 수석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안 되겠다고 합의를 거절하더라. 이렇게 전한 점도 청와대 배우설을 뒷받침합니다. 김재현 수석 부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절차가 없었음을 합의 번복의 이유로 들기도 했는데요.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 심사 단계까지 온 예산안을 두고 다시 기재부와의 협의 문제를 꺼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배우설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어제 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을 만나서 일종의 지침을 받은 게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따져보게 되는 건데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결특위가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직권 상정의 조건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했을 경우와 선제지변, 전시 사변의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에 민주연합은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하려 한다면 그 또한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12월 1일 자동 부의된 안건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할 건지가 관건인데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논란이 있었을 때도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12월 2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대로 야당에서는 어제 누리과정 합의 번복이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그 배후가 누군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합의 번복을 사과하면서도 상임위 의결과 무관하게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말로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현 수석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예산 전체의 틀 측면에서 풀어가려는 충정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통할해야 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 내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를 맡고 계신 이 신성범 의원에 대한 사표를 즉각 어제 관리를 했고요. 또 상임위 교문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예산 당국과 예결위의 그 뜻과 취지를 전달하면서 법은 지키면서 이게 기방교육재정기본법입니다만 그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제26차 부총리 위에 원내 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의 눈치가 중요한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눈에는 청와대만 보일 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당 지도부에 의해서 번복된 것은 참... 자, 이른바 카톡 감청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인 지난 1월에 새누리당은 통신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가 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도감청 장비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국내에서 미리 써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미방위에서 나온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위험한 발언과 야당의 추궁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금 통신사의 그 감청 설비를 상시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20억의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17대 있을 때도 국정원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법안을 어떻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까?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 부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통신사를 감청 부속기관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휴대전화 감청을 넘어서서 기업을 국가기관에, 그것도 권력기관, 네? 이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마음대로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군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간 기업이. 법률적으로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법이에요. 네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어왔던 통신 이 도감청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계신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어떤 통신의 자유를 감청이라는 관점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일부 있긴 합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우리나라 장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에 그 나라에서 감청 기능을 반드시 집어넣지 않으면 수입을 못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악용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차관님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도감청 장비를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때를 보이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 인식과 사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악을 하고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런 불법적인 각종 행위에 대해서 이 법안은 양성화 내지 합법화를 시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이라크에서 미국이 살상 무기를 임상 실험한 것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자국 국민들의 이런 정신적 살상에 거의 해당하는 이 도감청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이후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감청 설비 그 추출 대상국이 어딥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그 러시아 아니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유선 교환기 같은 거 수출할 때 그때는 당연히 그 당시에 유선 교환기는 아니 그거랑 다르죠. 그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그거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답변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희생자 야외 분향소가 오늘 철거됩니다. 분향소가 설치된 지 208일 만이고 지금까지 3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분향했습니다. 분향소는 철거되지만 노란 리본 등 추모의 기록들은 서울시청 기록관 등으로 옮겨집니다. 유가족들은 공간보다 기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종훈 PD, 철거 예정 시각이 밤 9시였습니다. 철거가 시작됐는지요? 예, 조금 전부터 철거가 막 시작됐습니다. 철거에 앞서 분향소를 지켜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철거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영정을 하나씩 상자에 담아 서울시청 지하 4층에 마련된 기록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분향소와 분향소 앞에 설치된 천막 14동이 철거되고 노란 리본의 정원도 함께 철거됩니다. 천막에 매여 있던 노란 리본 역시 기록관으로 옮겨 보관합니다.
네, 그리고 분향소 옆에 느티나무가 있죠. 이 느티나무에 매여 있던 노란 리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느티나무 6그루에 매여 있던 노란 리본은 당분간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서울시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느티나무 리본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이 추모 공간임을 알리는 역할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리본들은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된 4.16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으로 미리 옮겨졌습니다. 네, 앞서 오늘 철거하는 영정과 리본들은 지하 4층 기록관에 보관한다고 전해주셨는데요. 기억 공간이라는 곳은 그러면 따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기록관에도 세월호 관련 기록이나 물품이 일부 보관되지만 세월호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3층 기록문화관 내에 4.16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85제곱미터, 약 25평 규모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기억, 추모, 참여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우선 기억의 공간에는 세월호 승객들이 배를 타는 모습과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남긴 추모글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추모의 공간에는 시민들이 남긴 15만 7천여 개의 리본 중 15,000여 개를, 종이배 2,000여 개 중 500개를 선별해 전시했습니다. 참여의 공간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추모의 벽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분향소 철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오늘 유가족들 만났더군요. 예, 오늘 오후 1시 반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가족 20명이 함께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의 이 아픈 기억을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시지 말고요. 저희 온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온 서울시민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잊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까지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다녀갔죠? 집계가 됐습니까? 예, 이곳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만 208일 동안 35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야외 분향소가 철거되는 날이어서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날 제가 꽃놀이를 갔거든요. 해외에 있었는데 그래서 체감을 잘 못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다들 많이 슬픔에 잠겨있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늦게나마 알아보고 있고 좀 늦어서 죄송할 뿐이지 마음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가족들 심경이 누구보다 복잡하겠죠. 유가족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예, 전병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유가족들은 잊지 말자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가족들은 공감보다 기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더라도 기억만 오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기억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말은 그거보다 못하잖아요. 아무리 좁더라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 시청에서, 서울시청에서 끝까지 보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서울시는 향후 추모 공간을 확장해 치유의 공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구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MB정부 때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시쳇말로 말아먹은 광물자원공사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을 망가뜨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필리핀에서 크롬 광산을 발견했고 광물자원공사와 2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손을 떼야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에 헛돈을 들이붓고 있던 바로 2012년 하반기의 일입니다.
광물자원공사만 믿고 수십억 원을 투자한 이 중소기업은 사업도 놓치고 회사도 사실상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KMP 파트너스는 자본금 5천만 원,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작은 기업이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유망한 크롬 광산을 발견하고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특히 크롬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된 4차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희귀 금속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 투자자를 찾고 있던 KMP 파트너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본계약을 맺기 전에 체결하는 기본계약 HOA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 개발 사업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투자 약속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왔던 KMP 파트너스와 개인 자금까지 쏟아부었던 이 기업 오광명 대표는 졸지에 빈손이 됐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 대표는 광물자원공사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사라는 이런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도 믿겨지지도 않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광물자원공사에서 이럴 수가 있나? 사실 그런 한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직원들 다 퇴직시키고 저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6월 13일 날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 측은 KMP 파트너스와 맺은 계약이 사업을 검토하는 시점에 체결하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으로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HOA 자체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정하는 그런 단계의 계약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참여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세부적인 투자 계약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실한 내부적인 기술적 검토 등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 대표는 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당시 광물자원공사와 KMP 파트너스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2012년 8월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광물공사와의 본계약이 지연되자 필리핀의 광산주는 새로운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KMP 파트너스의 이중계약이라며 필리핀 측에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2012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HOA 계약은 광물자원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그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체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12일 날 체결을 하면서 8월 30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경쟁사가 나타났는데 그 투자 경쟁사에 그 HOA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중계약이다, 경고장을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경고장을 보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광물자원공사는 갑작스럽게 투자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HOA 계약 전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작성한 현지 실사 보고서에는 계획된 지분 인수 비용이 적정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투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한국기업평가회에서 작성한 사업검토 보고서에서도 이 사업으로 주주가 얻는 수익률이 30%가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산은 저희가 투자 당시에서부터 중국에서도 투자하겠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그만큼 필리핀에서도 다 인허가가 난 광산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되게 높았고 광물자원공사가 투자를 철회한 이후에 광산주는 중국에서 투자자를 찾아서 지금 성광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대표는
공기업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국내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과의 신뢰관계마저 망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삼성과의 불법 편법 주식 증여 문제가 부각되자 이재용법이다, 이학수법이다 각종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이른바 이재용법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0년이 지나서 나오는 법이고, 범죄로 판명난 삼성 SDS 사건 당사자들이 막대한 작물 이익을 챙겼으니 이를 환수하자는 이학수법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법이든 삼성 일가가 이미 챙긴 수조 원에서 단 한 푼도 되찾아오지 못합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1996년 10월 에버랜드 이사회는 전체 지분 62.5%와 맞바꿀 수 있는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고, 기존 주주들의 인수 포기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 25.1%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배정받아 모두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주당 8만 5천 원대였던 주식을 7,700원에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으로 삼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던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은 새로운 방식으로 부당한 주식 취득에 성공합니다. 1999년 이번에는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였습니다. 삼성 SDS는 기존 주식이 아니라 새로 발행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1999년 2월에 발행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때 11.2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사채를 배정받았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은 장외시장에서 몇만 원대로 평가되던 주식을 1,180원에 인수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모두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에버랜드 건은 무죄, 삼성 SDS 건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 사건들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삼성 SDS가 지난주 증권시장에 상장됐고, 제일모직에 편입된 에버랜드 역시 다음 달에 상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들의 가치가 수조 원대로 평가되면서 정치권도 뒤늦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여야는 상임위 소위원회 차원에서 이른바 이재용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돼도 이미 이재용 부회장 등이 챙긴 이익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학수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S 사건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로부터 돈을 환수하자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1999년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학수 김인주 씨의 부당이득만 환수하자는 것일 뿐, 이재용 부회장은 발행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환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학수 씨 등에 대한 환수도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때문에 현실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Sony with some great media center packaging. Taking the Spokesman mobile, the small screen concept, making that really a great second PC that you can carry around the reading media type thing. 2007년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당시 CEO께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보다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PC와 가전제품들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어나운스를 하면서 저희 제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을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로봇 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을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IT 업계의 신데렐라 모뉴엘, 결국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TV조선 결국 사라질 운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선에서 열린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열린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보다 90석 가까이 많은 의석을 잃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발생하면 퇴진하겠다. 결국 퇴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월드 리뷰 시간입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니까 90석 가까이 잃어야 퇴진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6, 70석, 뭐 80석 가까이 잃어도 퇴진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예, 오늘 해산한 중의원의 의석 분포를 우선 보면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325석입니다. 그리고 2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같은 경우는 54석으로 자민당의 6분의 1 정도로 아주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238석을 차지해야만이 과반이 됩니다. 따라서 열린여당이 현재 의석에서 88석 이상을 잃으면 과반을 못하는, 즉 아베가 퇴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최대 87석까지 잃어도 퇴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그렇군요. 87석을 잃어도 퇴진을 않겠다. 뭐 상식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석 이상 의석이 줄면 정권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일본의 자민당의 한 간부가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말을 했는데요. 30석을 잃으면 타격을 받는다는데 그 2배가 넘는 87석을 잃어도 퇴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베가 뭔가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가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로 중의원을 해산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이없는 자폭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20석 이상은 날아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이미 됐는데 의석수 감소를 감수하는 그런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승부수를 띄었다 뭐 이런 의미는 사실 좀 과장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 조금 불안하지만 집권당이 의석수를 늘리려고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에 뛰어드는 상황, 이런 걸 할 때 승부수를 띄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아베 자민당 같은 경우는 의석을 잃을 확률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승부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 아베 중의원 해산의 명분은 소비세 인상 시기를 1년 반 늦추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
게 명분입니다. 그렇지만 세금 인상을 늦추겠다는 것은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가짜 명분을 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뭐 일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고 분석도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베 총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총선을 치르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역풍이 불겠군요. 예, 일본은 2년 전까지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을 포함해서 현재 야당들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가 명분 같지도 않은 거를 얼렁뚱땅 대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라고 하면 바로 그 지리멸렬한 야당들입니다. 아베는 당연히 선거에서 이길 테고 그럼 정권을 최대한 4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셈이 워낙 뻔하다 보니까 역풍이 불 조짐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예, 그제와 어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아침 신문에 실었습니다. 예. 먼저 소비세 인상 연기를 위해서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데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65%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고 수긍이 간다고 한 답은 25%에 그쳤습니다. 또 12월 총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62%가 반대했고 찬성하는 응답은 겨우 18%에 머물렀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긍정적인 응답은 약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포인트 상승한 40%가 되면서 재작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긍정과 부정이 뒤집혔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죠.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도 재밌어요. 예, 교도통신도 역시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어떤 선거 결과가 바람직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51.4%가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답을 했고요. 야당이 이겨야 된다라는 답도 9.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60% 이상의 여론이 연립여당의 현재처럼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7천억 원,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이상이 되는 선거 비용 논란도 있고 또 명분 없는 선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40%가 넘는 무당파의 표심이 정권 견제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10%를 안 넘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당이 승산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권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아베가 과연 웃을 수 있을지, 또 수십 석을 잃고도 정말로 퇴진을 안 하겠다고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는 흥미로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과반이 안 되면 퇴진하겠다. 이거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예. 선거를 해서 혹시 모를 그런 상황도 기대를 하는 것 같군요. 예.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고 북한의 반발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죠.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위험한 상황인 겁니까? 예, 일단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해서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니까 이렇게 발표자의 급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표현만큼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몇 주 안에 핵실험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권 결의안은 좀 내용이 구체적이고 좀 강도도 높았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사실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를 ICC에 회부하라고 유엔 안보리에다가 권고를 한 거는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과연 4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쓸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예. 뭐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 일단 늘 그래왔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말릴 것으로 보이고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를 ICC에 회부, 즉 일종의 기소하는 건데요. 그런 권한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만 있고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한다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일단 러시아, 중국 두 나라는 ICC 회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북한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 엄포는 중국과 러시아에다 대고 반대 입장을 좀 더 세게 얘기하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ICC 회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면 예. 북한이 이렇게 압박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소위 자기네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실험 같은 이런 데까지 너무 말을 많이 나가버리면 중국과 러시아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의 2인자라고 하는 최룡해가 러시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게 북한이 스스로 운신폭을 좁히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한반도나 국제 문제에 관한 좋은 칼럼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칼럼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이하게 좋은 글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예, 칼럼이 아니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늘 했던 기자회견문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국회보다는 정부가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그래도 외통위원장이고 또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들이 북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 인사의 글이긴 한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한 내용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달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방향이 없는 발표문이었습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 인권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동시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나왔던 오이사 조치 해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북한 인권법 처리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인권 결의안 채택과 북한 인권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와 손을 잡고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네, 뭐 요약해 보면 반발하겠지만 설득하겠다 이건데 예. 문제는 현실성이 있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핵실험을 얘기하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잘하는 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반발이라는 거는 현실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그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 놓고 북한과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사회에다가 창피를 잔뜩 줘놓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또 다른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기회가 될 때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경협 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제안합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장기 경색 국면에 놓인 남북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미 유엔 총회는 통과를 했고 예.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하자 이런 얘기네요. 예,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법 연내 통과 문제하고 이게 두 가지가 섞어버리면 외통위원장이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남측이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북한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외교 메시지나 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생명인데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양립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마나 말이 돼버린다는 점 이것을 현 정부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메시지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형님 노릇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해줄 때 따라와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메시지 아닐까요? 예.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철새를 가두어 기르면 야생철새의 이동 시기쯤에 이동 방향으로 향하고 날갯짓을 한다고 하지요. 본능에 새겨진 장거리 이동 비행의 몸짓이 그렇게 엄연합니다. 사람에게도 함께 하려는 본능이 있을 텐데 사회가 새겨넣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그 본능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듯합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본능이 보일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자서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편의 자서전격인 책들을 펴낸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을 다룬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서전 제목이 뭘까? 이것도 관심사라면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글자짜리 간명한 책 제목으로는 삽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MB 정권의 각종 비리와 실정을 풍자하는 의미로 공술의 공수고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전 대통령이 친위 세력을 죄어오는 최근의 압박에 심기가 불편하다면 우리가 남이가 나는 알고 있다 정도의 은근한 협박성 제목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제목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목에 반영되는 자서전의 성격,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MB 자서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제사범 필독서 내지는 유체이탈 입문서로서의 의미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